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4년 대비 관세법 1차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5월부터 이제 1차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수업은 법령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집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해설을 설명을 할 거고, 기본 이론이 끝나게 되면은 요약정리 노트를 활용한 요약정리반까지 기본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여겨져서 1차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OT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세사 1차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언급 드릴 것은 과목입니다. 과목. 자,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관세법. 줄여서 쓸게요. 관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 영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소세. 그 다음 네 번째 회계학. 이렇게 총 4가지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관세법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매우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는 게 회계학인데요. 회계학은 2차하고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2차하고 연계가 되지는 않은데 회계학 자체가 꽈락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도 별이 5개긴 한데 좀 다른 의미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략 80점 정도를 목표로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40점은 무조건 맞는다라고 40점은 푼다. 몇 퍼센트? 100% 푼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40점 정도를 풀게 되면은 여기서 찍어서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45점 정도를 커버를 치면은 합격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무역영어이죠. 저는 이제 무역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영어를 좀 난이도를 좀 낮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난이도를 한다.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고 책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무역 실무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방대한 양의 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역영어에서는 좀 힘을 덜 주셔도 괜찮겠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령집으로 공부했다 또는 기본서로 공부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구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고 범위 자체도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접근하는 방식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소세. 내소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과목은 아니지만 내소세를 공부할 때 상당한 이해력이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암기하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를 다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은 결국은 행정법 중에서 하나의 갈래라고 볼 수 있고요. 세법 중에서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줄여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많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혹자는 관세법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암기 과목이 아니죠.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지 암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페이지가 309페이지까지 있어요. 309페이지까지. 그리고 법조문은 330조가 있죠.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1조부터 330조까지 이름만 외운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 330개 외우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암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휘발도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져 있는 구분이 있고 그 중간 구분이 있고 작게 나눠진 구분이 있어요. 그거를 장절관조라고 하죠. 장은 크게 13개로 나눠져 있고요. 각 장에는 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역시 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절을 또 세분화해 놓은 내용이고요. 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는 반드시 있습니다. 조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렇게 하는 조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30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1장, 2장, 3장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구분할 게 따로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분은 1장은 총칙이고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등 2장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두 개는 다른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게 있고 다른 게 있을 때 구분 실익이 있겠죠. 전혀 다른 두 개를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장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해보면서 명확히 구분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체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의 구조 파악. 장의 구조 파악한다는 것 역시 관세법이 1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3장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어떤 건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였죠. 그럼 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게 한다는 것은 장 안에도 역시 절이 있거나 아니면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조화를 할 것이냐를 따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조는 다 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문장이 있으면은 그것의 뼈대가 어떤 말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뼈대를 뭘로 잡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역시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면 좀 와닿겠죠. 내용에 대한 뼈대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해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전부 구분하는 거. 결국은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느냐, 좀 더 섬세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큰 거부터 작은 거를 계속 구분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이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암기. 자, 암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 구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 구조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구조를 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조. 구조가 납득이 되면은 납득이 충분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구조를 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 거죠. 이 납득이 된 것을 문구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칭하여 키워드 암기. 매칭해서 키워드를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떠올릴 수 있도록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을 수가 없네요. 예시는 어차피 정의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니까 그걸로 생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암기는 끝났죠. 세 번째, 실전. 여러분들이 구조도 충분히 납득을 했고 그 다음에 키워드랑도 전부 다 암기를 했어요. 구조도 납득하고 암기를 했고 그럼 전부 다 완벽한 것 같지만 이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나온 나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들이 정확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면은 괜찮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해보려면 그 행위를 해보려면은 OX를 풀어보든가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든가 예상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OX나 아니면은 문풀이 되겠죠. 다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공부 방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기본 이론 시간입니다. 즉 어디까지 내용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납득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암기 부분까지 가시려면은 이 기본 이론부터 이해하고 암기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요약정리. 그 다음에 실전을 경험해 보는 게 문풀이죠.
이런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방법까지 한번 끝내봤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총칙.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목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장하고 절, 그리고 관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 이 장절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아, 총칙이라고 되어 있구나. 총칙이 무슨 뜻이지? 통칙은 또 무슨 뜻이지? 처음 보는 내용이죠. 법 적용의 원칙. 법을 적용할 때 원칙이 있는가? 기간과 기한. 내가 알고 있는 기간이 그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큰 것부터 해야 된다. 큰 것부터. 자, 1장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이상한 내용 들어있구나. 2장 과세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등이 있다. 여기에는 절이 뭐 납세 의무, 납세 담보, 세액 확정, 강제 징수, 납세와 관련된 관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나? 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2장에 대한 컨셉이 생기고 총칙은 뭐 이상하다 이런 컨셉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세율 및 품목 분류. 일단 제목만 봐도 세율 및 품목 분류, 세율은 알 수 있겠죠. 아, 관세율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가 뭐구나. 품목 분류는 뭔지를 모르겠죠. 자, 그리고 뭐 4장 보시면은 감면 환급 분할 납부. 감면이 느낌상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뭐 줄여주는 건가? 환급은 돌려주는 건가? 분할 납부는 나눠서 내는 건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아서 구조를 짜려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전체적인 장별 컨셉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모든 법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부분은 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적용되는 내용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총칙은 본문에 적용되는 내용을 모아놨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 에서 5장 여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납세 파트, 세금과 관련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관세를 부가징수하는 거, 그 다음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이 둘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장에서는 총칙, 2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게 나와 있다?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세액과 관련된 파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 여기는 물류 파트예요. 그러면 통관은 어디 있어요? 통관은 9장에 있죠. 이상하죠? 납세 파트는 명확하게 2장부터 5장에 있는데 통관 파트 있고 이상한 물류 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냐? 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결국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우리나라 국경선까지 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장소에서 국내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면은 완성이 되면은 내국물품이 돼서
자유반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상태를 말하는데 이 물려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통관까지 가기 위한 그런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얘는 보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칙에 넣기는 좀 애매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느낌의 내용을 보충 규정에다가 맨 뒤쪽에다가 모아서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세법은 결국은 무슨 구조로 생겼냐라고 하면은 총칙, 본칙, 부칙 이렇게 3단 구조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이 다 똑같습니다. 법의 구조는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본칙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결국은 그 법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이 관세법을 1장부터 13장까지 나누는 데만 사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칙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이 본칙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죠. 자, 본칙에서 납세 파트는 2장부터 5장까지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2장이 과세가격하고 관세의 부가징수 파트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통칙, 납세의무, 이걸로 보지 말고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통칙 파트 있죠? 그 다음에 본칙이 있죠? 보충 규정은 없네요. 보충 규정은 없네요. 물론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거지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통관 부분. 우리가 통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출 수입 반송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들죠. 통관과 관련해서 수출 수입 반송을 해야 되는데 통칙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반송. 우리가 떠올렸던 그 내용이 되겠죠. 이게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본칙. 그리고 우편물.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다루고 있구나. 보충 규정. 이런 느낌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어. 어떤 것들은 본칙이 없는 경우는 없겠죠. 전부 다 통칙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충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어떻게 생겼다고요? 세 가지의 구조로 생겼다. 총칙, 본칙, 그 다음에 보충 규정.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을 보신 분이 아니라, 법령집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법령집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법률입니다. 관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관세법. 관세법. 이거를 법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령. 얘를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규칙이라고만 할게요. 이거는 기획재정부령, 기재부령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이라든지 기획재정부 같은 행정 쪽에서
행정부에서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말은 국민이 동의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되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률을 제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결국 국민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 부분을 보면은 이 법은 관세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것. 다 추상적이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경제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모르죠. 전부 다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추상적으로 써져 있는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즉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에서 행정부에서 구체화시킵니다. 목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은 관세법에서, 그러니까 법률을 말하는 거죠. 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위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시행에 필요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좀 더 좁혀 들어갔으면 좁혀 들어갔지 추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볼까요?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말은 법률에서도 위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대통령령에서도 위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쪽에서는 추상적인 느낌, 적인 느낌이 있다면은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법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 부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걸 가장 제1의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할게요. 자, 처음에 제가 장절관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장이 있네요. 그죠? 장 안에 절이 있어요. 절에서도 통칙이라는 말, 통칙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관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조문이 바로 나옵니다. 조문. 제1조 목적. 그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문장 앞에 동그라미 1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로 되지 않고 숫자 1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보이시죠? 얘를 호라고 합니다. 호. 자, 그 다음 여기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목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당연히 항, 호, 목 순서대로 언급을 부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반괄호 1번이 있어요. 얘는 따로 부르는 명칭이 없습니다. 예, 그냥 반괄호라고 하고 아마 한 번쯤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관세법의 목적은 물론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관세의 부가징수,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관세 수입은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겠죠. 그리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 경제에 쓰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에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세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자, 제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러한 정의, 이런 내용이 총칙에 있지 않다면은 각 문장이 나올 때, 수입이라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괄호치고 외국 물품 우리나라의 반입, 보세구역을 경영한 것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총칙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 우리나라의 반입, 괄호는 빼세요. 일단 괄호는 빼고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소비, 사용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 하이라이트 된 것만 읽어볼게요. 외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근데 이 앞에 어디에서 위치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이것까지만 같이 넣으면 되겠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자, 수입이 뭐예요? 반입 또는 소비 사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뭐다? 반입 또는 소비 사용. 당연히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보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라는 표현은 징수를 유보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징수를 유보하는 지역, 그게 바로 보세구역. 이렇게 하면은 보세구역 하면 뒤에 구역만 붙이면 되겠죠. 자, 이러한 보세구역은 우리나라 입항지, 그러니까 항만에 있습니다. 항만에, 공항이나 항만에 보세구역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곳으로 들어오는 외국 물품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외국 물품은 뭐다? 보세구역을 경유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보세구역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구역을 이렇게 경유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경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쪽이 외국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세금 징수를 유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입이 정의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건데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것은 일단 반입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반입이 되게 되면은 이때 수입되는 거다. 자, 근데 왜 우린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유보하는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 근데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로가 또 있죠.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일단은 버리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는 외국 물품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출에서는 내국 물품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두 개는 다른 개념인가요? 유사한 개념이죠. 유사한 개념이죠. 왜 유사한 개념이면 공통점이 뭐예요? 반출하는 거죠. 반출하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점은.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고,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 이 들어왔다? 아니다. 외국으로 반출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에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고 반송에서의 대상은 외국 물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물품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입에서 외국 물품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관세법이 적용된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물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관세법 적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외국 물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이 외국 물품이 여기 있을 때 우리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시점이 외국 물품이 되는 건지 이 시점이 외국 물품이 되는 건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왜 언급하냐? 이때부터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이 되는 것이냐, 언제부터 대체 적용이 되는 것이냐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외국 물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은. 그러니까 도착을 안 했다. 이 도착이라는 표현은 입항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이게 도착이랑 입항이랑 동일한 의미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시긴 하는데 그냥 입항이나 도착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글을 읽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외국 물품이 되겠습니까? 이거 외국 물품 아니고 이거 외국 물품 아니고 그냥 관세법상 외국 물품은 아닌 게 아무 물품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을 때, 즉 도착했을 때 외국 물품이 됩니다. 언제까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때부터 수입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입의 정의를 배웠었는데 그 수입에 추가적으로 신고라는 절차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절차를 수입 통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입 신고, 수입 통관 절차가 뭐냐면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바꿔야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외국 물품의 지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바꾸려면은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언제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목, 자, 241조 1항에 따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외국 물품 지위를 잃고 내국 물품이 되는 거고요.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은 내국 물품이었었죠. 그게 수리가 됐으니까 외국 물품이 되더라. 그래서 외국 물품 정의에 맞게 되겠죠. 자, 그럼 내국 물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목이 나오네요. 그죠? 가나다. 위에도 가나 목이 있으면은 여기는 가나다라 마 5개 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 전부 다 내국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인데 보세구역이 있을 수도 있죠. 보세구역에는 외국 물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외국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밀수입된 물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내국 물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외국 물품,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내국 물품이다라고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국제무역선. 국제무역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운항선, 국내 운항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얘네는 거의 나오지는 않겠죠. 문제 나옵니다. 근데 자, 선박용품이란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암기식이 필요한데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만 보도록 할게요. 의미만. 뭐 선박을 운항을 하려면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뭐 식품이나 음료수 아니면은 뭐 휘발유, 아니 뭐 경유 뭐 이런 것들이 연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런 거 선박에서만 사용해 있는 것. 항공기용품은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차량용품은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그러한 음식 연료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13호 통관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어떻게 한다?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을 한다. 아까 수출, 수입, 반송은 맨 처음 정의에서 배웠었죠. 수입, 수출, 반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호 환적입니다.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느낌이 들죠. 옮기는 느낌. 즉, 물품을 옮겨 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합 환적, 복합적으로 한데요. 어쨌든 옮겨 실는 것을 말해요. 환적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럼 두 가지는 동일한 점이 있겠죠.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럼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 동일한 세관에서 하냐 아니면 다른 세관에서 하냐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거 역시 환적 부분을 좀 배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환적이란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운영인이란 세관 공무원이란 이거 전부 다 그냥 지금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탁송품이란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이러한 물품이래요. 전부 다 관련 조항에 들어갈 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19개를 봤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19개를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울 때 여기에서 1호부터 19호까지 전부 다 줄줄줄 읽으면서 외우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죠? 공부하는 순서. 자, 처음에 해당 내용들을 묶거나 나눕니다. 합나로 할게요. 합다.
어떻거나 나눠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수입, 수출, 반송 묶어볼 수 있겠죠. 물품의 이동 방향이라고 저는 묶어볼게요. 자, 그 다음,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건 물품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그 다음 또 있나요?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선박과 항공기,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선기. 선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묶어볼게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 있네요. 용품. 자, 그 다음 통관이 있고 환적, 그 다음에 복합환적. 어떻게 묶어오면 좋을까요? 네, 저는 묶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묶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통관이라고 쓰고 6번째를 환적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영인, 세관공무원, 탁송품, 전자상거래 물품. 자, 이거는 또 운영인하고 세관공무원 묶어보면 되겠죠. 사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탁송품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이거 다 묶어가지고 물품. 자,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다 떠올리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은 책을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책을 보는 순간, 아니면 테스트 지를 만들던가. 테스트 지를 만들면은 더 어렵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은 테스트가 안 돼요. 수입이나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리면은 이미 답을 다 보고 있게 되니까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묶어서 이것들에 따라서 수출, 수입, 반송, 내국 물품, 외국 물품, 그 다음에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내우상, 국내무역기, 그 다음에 뭐 선박용품, 차량용품, 항공용품, 그 다음에 뭐 통관은 통관, 환적, 복합환적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세분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분화를 하려면은 역시 얘네들을 다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숙지를 하려고 보니까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정의만 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건데 너무 많으면은 얘에서 파생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더 줄입니다. 관련성을 파악을 해요. 자,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을 하는 그 주체가 뭐냐? 물품이더라. 그럼 그 물품은 어떻게 운송이 되느냐? 선박이나 항공기,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가지고 운송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런 운송하는 국제무역기, 국제무역선은 결국은 연료,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선박용품 등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 근데 통관하고는 환적하고 묶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하다. 여기 5, 6번은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통관은 결국은 뭐예요? 이동 방향, 수출, 수입, 반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관 절차, 결국은 환적도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이니까 이 통관 플러스 환적도 하나의 절차로 묶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 묶어볼까요? 통관 등이라고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관 등을 떠올렸을 때 방향, 물품,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는 항상 용품이 붙어 있다라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관 등. 통관 등에는 통관하고 환적이 있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다 묶었어요? 6번까지 다 묶었습니다. 나머지 7번하고 8번. 사람, 물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이걸 통관 등을 떠올렸을 때
뽑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뽑아져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도 외우셔도 되겠죠. 근데 외우시는데 앞에 있는 큰 구분을 먼저 외우시고 뒤에 있는 거를 외워가는 방식으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세법, 이 관련 학문을 전체적으로 안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토시 하나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능동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좀 쭉쭉 나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